자, 여기 이제 사례형으로 시험 나온 게 예를 한 개 들어서 봅시다. 실제 시험 나온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가 일을 했나요? 소속 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물의 거래상, 매매 교환 임대차 거래상 중요 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은행으로 중개 의뢰인 병에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실제 문제예요. 문제가 개업 공인중개사 갑의 소속 공인중개사 을이 중개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상물 거래상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 병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여 재산상 손해에 가했다. 누가 사고 쳤나요? 소속 을이. 토지 매매 계약을 할 때 개발 계획이 있다 없다는 것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데 개발 계획이 없는데 개발 계획이 있다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럼 손님 매수인 병은 개발 계획 정보를 믿고 계약했겠죠. 개발 계획이란 정보를 거짓말해서 판단 그르치게 하여 결과 계약하고 보니까 개발 계획이 없어요. 재산상 손해에 가했다. 이게 지금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한 사례형 문제예요. 그러면 소속 공인중개사 을의 고의 과실이 있나요 없나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에 가했죠. 그러면 소속은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소속 을이 거래상 종료 사항에 대하여 판단 그렇지 한 것은 나중에 다음 주 배우시겠지만 금지행위라고 있어요. 예외 없이 하여서는 금지행위 위반되니까 금지행위 위반한 소속은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고 요 금지행위 위반하면 자격정지 외에도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위반한 것이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도 있고 법조문에 따라 한 건 사고 졌지만 자격정지 대상이 되고 형벌 대상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이 지금 업무상 행위하다가 소속을이 고의 과실이 있죠.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 병에게 재산상 손해 가했죠. 그러면 당연히 소속 본인의 고의 과실이 있으니까 소속은 배상 책임이 있고 지금 판단 그렇지 한 것은 법 33조에 있는 금지행위 위반이니까 자격정지 받을 수도 있고 금지행위 위반한 판단 그렇지 않은 금지행위는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직접 법을 위반하고 손해가 한 사람은 배상 책임이 있고 행정처분 대상이 되면 되고 징역형 벌금 대상이 돼요. 뭐 하다가요? 업무상 행위를 하다가 사고 쳤죠? 그러면 누구도 책임지라고? 개업 공인중개사도 간주 규정에 따라서 네가 직접 고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네도 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금지 행위는 누구 한 것을 본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한 것을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는 뭘 취소하겠나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록한 자니까 등록을 취소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대. 요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상 책임은 간주 규정에 따라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벌 사고 쳤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사고 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재판에서 과실이 있으면 고용인 관리감성에 과실이 있으면 직접 위반 행위자는 아니기 때문에 징역형은 없고 뭘 줄 것인가? 벌금형을 과하겠다고. 이게 틀입니다. 그러니까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 간주 규정이 있죠. 간주하고 추정을 구분할 줄 아셔야 돼. 자, 민법이란 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제한 없이 적용된다. 민법은 개인 간이면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다. 민법이란 법은 사법의 일반법이라 합니다. 사법의 일반법이란 말은
사자가 개인 사자니까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 법은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 모든 물건에 대하여 다 적용되는 법이 민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민법 적용된다? 고용인도 민법 적용돼요? 네? 개업 공용에서도 민법 적용돼요? 다 되는 거예요. 민법 750조간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앞으로 민법 시간에 불법행위 이런 말 많이 씁니다.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750조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750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개인 간에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간 자는 고의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민법은. 예? 그럼 행위를 했는데 무과실이면 행위자에게 무과실이면 고의 과실이 없죠. 상대방의 손해 발생돼도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럼 고용인도 민법 적용이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죠. 손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이 있다 없다? 이때 고의 과실 책임을 줄여서 과실 책임이 있다 이렇게 해요. 고의 책임이라지 않고 과실 책임이라 해요. 과실로 인한 손해도 책임이 있다라고 나오면 더군다나 고의면 당연히 책임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때 개업 공유사의 고용인은 직접 행위자니까 고의 과실이 있으면 책임진다 그 말입니다. 이때 개업 공유사는 직접 행위자가 아니죠. 법 규정에 따라 간주 규정에 따라 책임지라 그 말은 간주가 되니까 행위자가 아닌 개업 공유사는 자기의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 간주하고 추정은 이런 겁니다. 민법에서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A로 추정된다 이렇게 A로 추정된다 나오면 A로 인정은 된다는 겁니다. 재판 진행 절차에서 A와 다른 B란 증거가 나올 수 있죠. B란 증거 입증이 되면 A였다가 B로 번복되는 게 추정이에요. 그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추정된다 뒤에는 반대 증거가 나올 수 있다 없다? 있으니까 입증 책임은 누가 부담한다? 거기 꼭 붙어요. 근데 간주는 A로 간주 본다 이렇게 나오면 A로 인정되는 것은 똑같아. 근데 반대 증거 제시가 허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A로 확정이야. 여기는 추정이에요, 간주요. 간주니까 네가 아무리 무과실이라고 주장해도 간주가 되고 추정이 아니니까 책임져라 그 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실정 관리감독상에 내가 아무리 과실이 없어도 고의 과실로 손해가 있다면 나한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고용인이 지금 업무상 행위를 직접 한 사람이죠. 행위자인데 무과실이다. 고용인이 무과실이면 고용인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개업 공인 중에 책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앞에 좀 이따 보시겠지만 적으신 게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무과실 책임이 있다 할 때는 행위를 직접 하면 고용인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그때 개업 공인사에게 무과실 책임이지 행위자인 고용인이 무과실이면 둘 다 책임이 없다. 이때 개업 공인사 행위로 본다고 했죠. 본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을 없애주겠다? 개업 공인사 행위로 본다고 해서 직접 고의 과실이 있는 고용인의 책임이 없어진다? 그런 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본다는 규정은 직접 업무상 행위를 한 고용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 보호 취지예요.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재산상 손해입은 거래 당사자는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직접 고의 과실이 있는 고용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고 무과실 책임 있는 개업 공인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도 있다. 둘 다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본인이 고의 과실로 가한 손해에 대해서 본인이 배상했다고 고용인이 만약에 1,000만 원 손해 입었다. 1,000만 원을 누가 배상했다고? 고용인 직접 배상했다. 손님은 다 보호됐네. 개업 공인사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겠네 없겠네? 없다는 겁니다. 야가 배상했기 때문에. 네가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 행위로 간주돼서 나도 책임지겠단 말이지. 네가 고의 과실이 있고 네가 책임을 다 했다면 나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거꾸로 이건 시험에 안 나오고 고용인이 손에 가 있는데 고용인에게 배상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얘한테 개업 공인성이 청구할 수 있나 없나요? 선택적 청구할 수 있죠? 그럼 두 사람에게 다 청구해서 한 사람에게 배상했다면 끝난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가한 손에 대하여 고용인이 가한 손에 대하여 누가 배상했다고? 개업 공인서 배상했다면 개업 공인서 행위로 간주가 된다고 해야 야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죠. 1,000만 원을 개업 공인서 배상했다면 직접 고의과실이 있는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네가 배상해야 할 1,000만 원을 네 대신에 내가 먼저 줬으니까 나한테 1,000만 원 상환해라고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을 행사해서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장이 사고 친 데 대해서 내가 배상 책임이 있지만 손님을 위해서 내가 배상했다면 그만큼 실장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나왔던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고 하여 고용인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고 고의과실이 있는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책임지란 말이지 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경우에 개업 공인중개사 배상 능력이 없을 수도 있네. 이 경우에 대해서 업무기술을 해놓은 게 보증 아니에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약한 보증기간에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의 보증기간이 1,000만 원 배상했다면 누가 배상할 돈을? 고용인하고 보증기간하고 관계 있나 없나요? 보증계약은 누가 한 거야? 네가 배상해야 할 돈을 내가 먼저 줬으니까 구상권 행사한다는 겁니다. 구상권 행사당한 1,000만 원 줬죠? 개업 공인중개사 누구에게? 구상권 행사예요. 각각. 요건 다음 주 배우시고. 두 번째, 고용인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지금 업무상 행위하면서 7금지 위반해서 7금지가 아니죠. 이제 9금지 금지 위반해서 자격정지 대상이면 직접 법을 위반한 자니까 소속은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누구 행위로 본다? 개업공인에서 내가 한 것을 보니까 내가 금정 위반한 것을 간주가 되니까 나는 등록 취소되거나 아니면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두 가지 손해배상 책임하고 행정 처분은 어떤 규정에 따라서요? 간주 규정. 양벌 규정은 이거 손해배상 책임이나 행정 처분하고 관계없이 오로지 징역형 벌금형인 형벌 사고를 고용인이 친 때만 양벌 규정이에요. 이것도 용어 정의가 시험 나왔던 것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도 양벌 규정이 적용된다. 요 두 글자만 나와야 돼. 징역형 벌금이 형벌 사고 친 때만 양벌이야. 과태료 처분은 양벌하고 관계없다는 거야. 용어 정의요. 그러면 직접 법을 위반한 소속 공인중개사죠. 지금 소속 공인중개사는 이 법을 직접 위반했죠.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참고로 6조째 정리하겠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법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형벌이 두 가지 있어요. 징역형 아니면 벌금 두 가지인데 판사가 재판할 때 징역형 선고하면서 벌금 동시에 줄 수 있겠는 거 없다는 겁니다. 죄질이 나쁘면 징역형 선고하면 그걸로 끝이고 벌금이 없고, 죄가 가벼워서 벌금 때리면 그걸로 끝이지 징역형 동시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징역형 선고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검고 이상의 실형 선고받으면 뒤에 나올 말이 뭐예요? 집행이죠. 집행. 징역형 선고, 검거형 선고 나오면 학교 가야 되는구나. 뒤에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몇 년? 3년. 집행 면제된 날부터 3년.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 기간 동안 결격사유 맞죠? 아니 판사가 죄가 좀 가벼워서 이 법을 위반한 소속에 대해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결격이다 아니다? 벌금형 나오면 이 법 위반이고 300만 원 이상 선고받으면 3년 동안 결격이죠. 그럼 얘는 재판 끝났다고 징역형 받든지 벌금형 받든지 끝나고, 직접 법을 위반한 자는 아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도 불러서 재판해 보겠다는 거예요. 재판해 보는 이유는 네 가게 실장인 소속이 네 일을 도와주다가 이런 사고 칠 때 평소에 업무 관리 감독상에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재판해 보고, 네한테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만큼 네가 위반 행위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는 없지만 징역형 없지만 벌금형 주겠다는 거예요. 재판해 보니까 고용인은 사고 쳤지만 개업 공인중개사 진술 듣고 고용인 진술 들어보니까 판사가 니는 고의 과실이 없네, 상당한 주의를 다 했네, 게을리 하지 않네, 과실이 없으면
징역형 없고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양벌 규정이라 말 나오면 양벌 규정은 누가 사고 쳤다고? 고용인이 뭐 하다가? 업무상행위 하다가 어떤 사고 쳤다고? 징역형 벌금이 형벌사고, 여기 생략된 말이 양벌 규정이야.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나면 누구도 처벌하겠다고? 양벌 규정에 따라서 나면 개업공인중개사도 재판에서 처벌하겠다고 말하냐?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겠죠. 그럼 양벌 규정에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가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결격사유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가 3년 결격되려면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선고받아야 결격이지, 위반 행위자는 여기죠. 고용인이죠. 야는 결격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는 위반 행위자로서 재판받은 게 아니고 법을 위반한 고용인 관리 감독상의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재판에서 처벌하겠단 말이지,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는 아니기 때문에 다시 양벌 규정에 따라서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얼마?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이 법을 직접 위반하여 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사유가 아니있다. 양벌 규정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 자, 그럼 보세요. 결격사유 아니에요. 시험에 2번 이상 나왔던 것이 여기도 벌금형 받을 수 있죠. 여기도 과실이 있으면 벌금형 받을 수 있죠. 벌금형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는 겁니다. 여기 재판 먼저 했죠. 여 재판하고 여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500만 원의 벌금형 받을 수 있는 없나요?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재판에서 과실이 있어요. 있으면 여기 500만 원 때렸으면 벌금형 때릴 때 항상 500만 원 준다. 동일한 금액을 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과실이 있는 만큼 벌금형 주겠다는 말이지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주겠다는 아니에요. 과실이 크면 5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과실이 없으면 무과실, 과실이 적으면 100만 원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럼 보세요.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선임 및 사무감 등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다.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 무과실. 주의를 다하지 못했다. 그게 과실이 있다는 표현이에요. 무과실이다. 공통 주어지면 그래도 간주는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무과실이면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골라내는 게 시험 공부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무과실이다 주어지면 간주가 되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해야 되고, 그런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무과실이면 벌금형 과하지 않는다.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 지금 판단 그렇지 한 것은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다 그랬죠? 그러면 고용인 소속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는데 양벌 규정 재판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 있으면 1년 이하 징역형은 없고 얼마?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서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면 여기는 3년 이하 징역형 없고 얼마? 3천만 원 이하. 요걸 연결해서 맞추려면 암기가 좀 되셔야 되겠죠. 지금 고용인이 법을 위반한 것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인가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인가 요걸 아셔야만 1천만 원 3천만 원 구분되신다는 거예요. 여기 1년 이하 1천만 원 했는데 여기 3천만 원 하면 안 되고, 여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벌금이 사고 쳤는데 1천만 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벌금형을 과한다 할 때 앞에 고용인이 사고 친 그만큼 1천만 원 이하면 1천만 원, 3천만 원 이하면 3천만 원 주겠다는 거예요. 책 봅시다. 표정이 조금 어려운 모양이다. 그죠? 벌써 잠을 못 주무시는 건 아니죠? 괜찮죠 아직? 민법 열심히 하시면 돼. 이게 다 지금 민법 이야기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뭐 개론도 좀 하고 싶고 공법도 좀 하고 싶은데 다 하시니 맞습니다. 비중을 가장 안전하게 하게 하는 게 4월까지는 민법을 60% 복습 공부 시간을
개론 20%, 공법 20%인 게 맞아요. 이걸 계속 보셔야 돼. 공법은 4월까지는 법 6개 펼쳐가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국토계획법하고 도시개발법 있죠. 두 개만 하시면 돼. 수업은 들으시되. 이 개론도 다 펼쳐서 공부하실 게 아니고 계산 문제 좀 어려운 거 빼고, 예? 24문제 중에서 24파트 뭐 계산 문제 10개 정도 빼고 감정평가 되게 어려운 거 빼고 금융투자 좀 어려운 거 빼고 24 중에서 50점 빨리 맞추는 연습하셔야 돼. 이것도 50점 빨리 맞추는 연습. 이건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 이건 공부를 좀 하셨다 그래 점수가 빨리 50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종합적인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럼 모의고사나 기출문제 좀 쉬운 부분은 공부량이 많지 않아도 50점 나와요. 실제 시험은 몰라요. 모의고사 점수가 실제 시험 점수는 아니에요. 모의고사 문제는 나중에 풀어보시면 기출문제를 풀이를 먼저 하고 나중에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면 기출문제 이용해서 벗어나는 문제가 많아. 그 문제는 안 풀어도 돼요. 그 선생들은 기출문제를 한 번 더 변형시켜서 꼬아서 내는 게 모의고사예요. 습관적으로 좀 안 풀었으면 풀 수 없는 문제를 내고 싶은 게 모의고사예요. 선생님, 저도 모의고사 내보면 100점 맞는 건 좀 그렇다. 수업을 지금 들어가지고 그래도 한 2개 정도는 조금 더 어렵게 내요. 그러니까 이제 뭐 2개 정도에 제껴도 관계없죠. 4개 정도 제껴도 10%밖에 안 돼. 90점은 관계없잖아요. 그죠? 근데 공부량이 이렇게 처음에 전문부에 할 공부량이 민법, 개론, 공법이면 4월까지는 수업 듣는 게 다예요. 중개사법 1과목하고 공시제법 수업 듣는 게 다예요. 근데 이게 민법이 좀 되시고 2번 본인이 수업 듣는 거 이외에 2번, 3번 동영상 보시고 책을 기본서로 혼자 읽을 줄 아시면 그때 5월 되면 이거 좀 낮추시고 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목에 조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4월까지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민법을 억수로 하셔야 돼요. 민법 수업 들으시면 공법은 체계가 공법이어서 공적인 관계여서 법은 거기 제도는 내용은 다른데 법 공부하실 때 민법은 철저하게 암기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 학원 민법 선생님 절대 암기는 안 시켜요. 암기하시라 그런 말 안 하시죠. 억수로 고집 있게 가르치시죠. 그래 놓으면 공법이라는 법도 암기사항은 있지만 법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공부를. 배경을 이해하시고 이 조문이 이렇게 주어져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할 때 단순하게 숫자 탁탁 찍어서 한 개는 그건 법 공부 아니에요. 4월까지 그 연습을 하시라고.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 뭐 중개사법 이거는 민법처럼 공부해버리면 할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 민법 선생님이 공부를 하실 때 이 과목은 공부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좀 힘들지. 나중에 숫자가 많아 암기사항이 많아가지고 힘들지. 법 자체 조문 이해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책 봅시다. 설마 그럴까 싶죠. 제 말 들으시기 맞아요. 민법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경험책입니다. 경험책이고 다른 선생님들이 본인 과목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2차 하시는 분 말고? 없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고발하시라고. 개론 선생님이나 나머지 민법 선생님 빼고 공법이에 2차 하시는 분들 공법 좀 하시기 맞지. 2차만 하시는 분은 등기법하고 공법 하시는 게 맞아요. 맞는데 4월까지는 1, 2차 동차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개론 열심히 하라고 하는 없어요. 개론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는 선생은 제가 학원에 고용 안 합니다. 왜냐하면 공합이 안 맞아요. 우리 학원하고는 안 맞아. 공법 선생님도 본인 2차는 해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지만 1, 2차 동차하시는 분이 수업하고 분위기가 대부분 같으면 공법 열심히 하는 이야기를 안 하신다고. 그래도 제가 강조해야 되잖아요. 국토계획법하고 개발법 하시라고. 수업 복습하실 때 나머지 과목은 나머지 뒤에 붙어있는 4개 법은 수업 진대 따라가시고 국토계획법 12개 개발법 6문제 총 40개 중에 18개 문제인데 2개 법이 여기에서 4월까지 모의고사 보시고 제 욕심인데 18개 중에 13개 이상 맞추시면 합격입니다. 나머지 남은 문제가 32문제 아니에요. 22문제에서 맞추는 게 쉽다는 겁니다. 먼저 할 부분이 먼저 전반부에 공부하실 내용이 있고 중간부에 하실 공부가 있고 나머지 9, 10월 달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앞에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재미있고 공부도 너무 재미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민법도 좀 했다가 개론도 좀 했다가 공법 좀 했다가 조금 이렇게 조금씩 하신 분 있죠. 4월 때도 남는 게 없어요. 뭐 집중적으로 해놔가지고 뭐 점수를 확 내는 과목도 없고 그죠? 대충 이렇게 좀 해놓으신 분들 지금 이제 명절 지났잖아요. 명절 지났으니까 행복과 불행 시작이야. 8월까지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면 공부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1, 2월 달은 하다 말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1, 2월 달에 시험 나는 부분을 다 짚어버리면 내용이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80% 정도 가르쳐요. 1, 2월 달에. 제 생각에는 제 과목은 그래요. 뒷부분 아예 손을 안 대고 그냥 마칠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신 내용은 안 배울 겁니다. 안 하고 한 40문제 중에서 32개 정도 나오는 부분 문제 가르치고 민법이 좀 되시면 그때 민법 나오는 부분 싹 가르치고 3, 4, 5, 6월 되면 조금 더 가르치고 그래요. 6월 되면 시험 나오는 부분 다 가르치지만 어쨌든 전반부입니다.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지 마시고 일찍 나오신 김에 추운 겨울날에 얼굴 터가면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찬바람 아니 진짜로. 근데 3월달에 이제 학교 보내고 나올게 이런 사람들은 한 3월달에 보시라고 공부를 하신 분도 버벅대요. 알고 있는 단어가 몇 개 남아 있어요. 연결을 못 시켜요. 그 수업 시간에 해보시면 3월달이나 5월달 오신 분들은 반응이 똑같아요. 수업할 때 지금처럼 설명을 좀 이렇게 하잖아요. 설명 이래서 이랬습니다 하면 지금 이래서 이랬구나 넘어가죠. 같이 알고 넘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은 기초 강의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이거는 몰라요. 이거 딱 할 때 요거 때 거기 딱 해요. 이거 몰라.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단어만 아는 거지 내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공부하신 분들 단점이 그거예요. 본인 생각에는 한 문제, 두 문제 때문에 떨어지는 게 대부분인데 학원에서 공부하시면 떨어져도 그러면 본인 생각에는 한 문제만 더 맞추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모든 시험의 한 문제는 여기 공부하신 분들 뭐 사후시험 공부하신 분들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1년 하루에 16시간 이상 공부를 1년 동안 해가지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야. 그분들은 알아요. 한 문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못 올리는지. 그 다음에는 공부할 때 18시간씩 1년 또 가야 1차 하는 거야. 한 문제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안 됩니다. 1년 동안 공부한 한계가 그만큼이란 거예요. 한 문제라는 거예요. 한계 뛰어넘으려면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안 나오신다는 거지. 고집을 부려 전화를 해도 공부할 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아이고 뭐 한 문제 떨어지는데 천천히 나가겠습니다. 몇 월 달 어떤 사람은 문제 풀이 때 나가도 7월 달 전화 끊어봅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나와봐야 또 버벅댄다는 거예요. 5월 달에 나와도 끊어봅니다. 그나마 애 때문에 3월 달 나가겠습니다. 동영상 보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해요. 민법 열심히 보고 오시오. 공법 국회법은 잡고 오시라고 그 이야기를 해줘요. 그 사람 따라와요. 못 따라옵니다. 공부 내용이 달라서가 아니고 단어만 알고 아는 것처럼 너무 많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처음 한 사람들은 점수가 50점 올리기가 기간이 좀 걸리는데 50점 올린 다음에 먼저 60점 올리기는 우리가 더 나아요.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할 때 이래서 이렇거니 따라가야지 이래서는 모르고 이렇다 요거만 암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법과목은. 공급 선생님도 이 조문은 이래서 이렇다라고 설명을 반드시 할 거예요. 그 이래서가 중요하지 이렇다는 결론은 나중에 하셔야 돼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하고 계시죠? 책 봅시다.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혼자 공부하겠다 하시니까. 자, 111페이지 손해배상 책임 밑에 무과실 책임 개업 공용에서 적으셨죠? 111페이지 적으셨죠? 111페이지 맨 위에 무과실 책임 누가요? 개업 공용사. 그럼 고용인은 뭐가 있어야 한다? 고의 또는 과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적으셨죠? 그럼 거꾸로 읽으면 고용인이 고의 과실이 없으면 고용인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개업 공용 중에서도 책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이고 무과실 책임에서 둘째 줄까지 읽었고 셋째 줄 뒤에 넷째 줄 뒤에 이 경우 있죠. 개업 공용사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된다. 맞아요?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된다. 그걸 풀어놓은 게 그러므로 있죠. 이 경우 개업 공용사의 배상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 이해된다. 밑줄 하시고 이퀄 같은 말이에요. 그러므로부터 개업 공용에서는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인하여 손해입은 의뢰인의 배상 청구에 대하여 자신에게 개업 공용에서 자신에게 고용인의 선임 뽑아서 사무 감독함에 있어서 뭐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다. 나는 무과실이다. 책임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은 무과실이어도 책임이 있다. 그 다음 이번에 업무상 행위는 업무상 행위 범위 타이틀 밑줄 하셨죠? 첫째 줄 뒤에 둘째 줄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업무상 밑줄 행위는 중개 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 수 없는 밑줄
중개대상물 5가지에 대한 매매, 교환, 매차,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를 줄이면 뭐라 해요? 알선 업무가 뭐예요? 중개 업무죠. 그러니까 업무상 행위 범위는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뿐만 아니라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위 업무, 중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밑줄 중개 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 중개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까지.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범위는 중개대상물 거래에 관한 알선 업무에 한한다면 안 돼요. 알선 업무인 중개 업무뿐만 아니고 관련된 것으로 보여지는 행위도 포함된다까지만 밑줄에 두시고. 부진정 연대 채무란 말은 시험에 안 나오는 표현이니까 일단 둘 다 책임이 있다 없다. 그래서 밑줄 하신 것처럼 셋째 줄 뒤에 그러므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은 무과실 책임이 있는 개업 공용사이거나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고용인에 대하여 동시에 같은 말 공동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선택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고용인이 배상 책임이 있는데 밑줄 하신 것처럼 누가 배상했다면 개업 공용사 배상했다면 배상한 만큼 누구에게 고용인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넘기시고. 판례 1번 있죠. 1번 박스에 두 번째 박스에 1번 체크하시고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개업 공용사 행위로 본다는 규정은 개업 공용사 니도 같이 책임자라 역시 거래 당사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거기까지. 고용인 본인의 책임을 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인 고의과실이 있으니까 당연히 책임지고 간주가 되니까 니도 같이 책임져라는 취지이지. 중개보조원이 고의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 입혔다. 그 보조원을 고용한 개업 공용사만이 책임을 지도록 하고 보조원에게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다. 직접 고의과실이 있는 보조원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행정책임은 옆에 간주 규정 적으셨죠? 취소 정지 처분 그죠? 둘째 줄 간주 대무로 돼 있죠? 고용인의 행위가 등록 취소 사유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되면 그를 고용한 개업 공용사에게 등록 취소 업무 정지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형사 책임은 양벌 규정이고 첫째 줄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줄이면 고용인 사원 임원이 뭘 하다가 중개 업무에 관하여 그 말은 업무상 행위하다가 밑줄 징역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 한 때 그 행위자 누구? 고용인은 징역형 벌금형 받겠죠. 벌하는 위에 셋째 줄 밑줄 그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하여도 해당 조에 규정된 뭘 과한다? 벌금형을 과한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없고 벌금형 밑에 징역형 X. 다만 동그라미. 예외로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 위반 행위, 누구의 위반 행위? 고용인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그 다음 밑줄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줄이면 무과실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밑줄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러하지 않다 벌금형을 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 고용인은 뭘 받을 수 있고 징역형 밑줄 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지만 개업 공인중개사는 징역형은 없죠. 벌금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은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양벌 밑에 줄에 물론이죠. 다섯 번째 줄 뒤에
물론 개업 공용유사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장 핵심 단위가 양벌 규정에 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 사유이다. 아닌 이유가 이 법을 직접 위반한 자가 아니므로 결격 사유 아니다. 줄이면 양벌 규정 밑줄 결격이 아니다. 그렇게 밑줄하시면 돼요. 밑에 문제 있죠. 개업 공용유사의 고용인 밑줄하시고 옳은 것 동그라미. 1번 보조원을 고용했다. 언제까지? 10일자 나오려면 해열제 아니야. 종료된 때, 해고된 때 10일이지. 고용 나오면 업무 개시 전에. 2번 소속의 모든 행위는 개업 공용유사 행위로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고 뭐만? 업무상 행위만. 소속 공인인계사 밑줄. 고용 신고할 경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누가 확인해야 한다. 등록관청이 신고서에 적혀있는 그 시도이사한테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되니까 소속 공인인계사 고용 신고할 때는 자격증 사본은 제출 서류가 아니고, 고용인에 대한 고용신고 밑줄 종료신고와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답 4번이고. 옳은 것. 그러니까 하시면 틀리는 거 아니야. 그 문제 풀다가 밑에 옳은 건지 틀린 건지 구분 안 하시고 읽으시면 틀린다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 하시는 이유가 그겁니다. 옳은 것 동그라미, 틀린 것 X 치고 넘어가셔야지. 번호 앞에 옳은 거 있으면 지금 1, 2, 3번은 다 틀렸죠 지금. 네? X표 치셔야 되고 동그라미 4번만 동그라미 치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답 체크할 때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5번 고용신고 시 그가 중개인사를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밑에 업무 개시 전이고, 고용신고할 때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그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그건 좀 이따 배우시고. 됐죠? 그러니까 전체 내용보다 이렇게는 알고 계셔도 1, 2월 달은 내가 직접 법을 위반했을 때는 나만 책임이 있고 고용인 책임이 없고, 고용인이 내 일을 하다가 업무상 행위하다가 사고 친 것이 있으면 고용인 당연히 책임이 있고 나도 책임이 있다. 나한테 책임을 묻는 게 근거가 두 가지 있더라. 간주 규정하고 양벌 규정을 나누시고, 그러면 어떤 사고 친 때 간주가 되어서 나도 책임이 있는가? 손해배상 책임하고 취소 정지는 간주 규정. 징역형 벌금형 나오면 간주와 관계없고 양벌 규정.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 정도가 1, 2월 달 공부예요. 자, 그 다음 옆에 목차 보시니까 6절에 인장 등록 있죠. 간단한 내용이고 넘겨보시면 119페이지에 휴폐업 신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 교재에 보시면 기초 내용입니다. 한 개만 해보고 쉬었다 할게요. 계약서는 왜 쓰겠나요? 매매 계약일을 주면 계약서는 왜 쓰겠어요? 구두 계약도 계약이다. 당사자 간 구두 계약해도 계약입니다. 근데 구두 계약한 다음에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을 수 있나 없나요? 이런 거죠. 아파트 4억짜리 매매 계약 이렇게 하셨다고? 매도인이고 제가 매수인이요. 구두로만 계약했어요. 그럼 4억을 다 입금하고 이전 등기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3억 7천만 입금시켜 놓고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건 거예요. 제가 매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4억인데 그럼 매도인이 저한테 뭐라 해요? 왜 4억인데 3억 7천 넣고 소송 그냥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나쁜 놈이며 내가 언제 당신하고 4억에 매매했냐고 3억 7천에 매매했지 이렇게 해도 증거가 있어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계약은 구두 계약도 계약인데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어요. 구두로 합의한 내용에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있으면 소송이 들어갈 수도 있고 판사가 야 증거 가져봐라 네 편 들어줄 거 아니야? 증거로서 남겨 들어가는 주의밖에 없지. 계약의 성립 요건이거나 유효 요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 계약서 쓰는 이유를 이해하시고 나중에 한 게 필요합니다. 계약서는 증거 기능밖에 없다 아시고, 그럼 둘이 매매 계약했으면 계약 당사자 누구인지 자필 서명하고 도장 찍죠. 왜 자필 서명하고 왜 도장 찍겠어요? 서명 날인을 왜 하겠어요? 둘이 계약을 했습니다. 후일 둘 간의 분쟁이 있으면 당신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확인해 놓은 거야.
차필 서명하고 도장 찍는 것은 앞으로 책임이 분쟁이 있으면 둘 중에 책임집시다라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인 것이 서명 날인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중개한 것이 잘못되면 책임져야 되죠. 소속이 중개 업무한 것이 잘못되면 지가 책임질 거 아니야? 인장을 등록하는 이유는 앞으로 책임 소재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앞으로 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도장은 딱 한 개 등록해서 이것만 찍으라 그 말입니다. 여러 개 풀어서 허용해버리면 이건 내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빠져나갈 수 없어요? 있으니까. 그래서 서명 날인은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는 이유는 계약서가 증거 기능이면 증거를 기능한다 그 말은 후일 분쟁이 있으면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인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일 것이 서명 날인. 이게 기초예요. 그러면 목차만 적고 쉬었다 할게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중개 업무 수행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나 소속이 계약서나 설명서에 날인할 때 찍을 도장은 법에서 세 가지 의무가 있어요. 날인할 때, 도장을 찍을 때, 날인할 때 사용할 도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가 있다. 인장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도장을 한 개 등록해야 한단 말은 찍을 때는 이것저것 구분 없이 찍지 말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목적이니까 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때는 등록관청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등록해서 쓰고 있는 도장은 바꿀 수도 있다 없다? 인장은 바꿀 수 있죠? 사람도 바꾸는데 뭐 도장 그거. 그러면 등록돼서 쓰고 있는 도장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바꾼다 그러면 다른 인장을 쓰겠다 그 말 아니야? 그럼 사용할 도장은 등록된 것만 찍으라 그 말이죠. 바꿀 수는 있지만 사용하려면 변경한 도장은 등록한 다음에 찍으라고. 그 며칠 이내에 등록할 것인가? 이게 똥칠이야. 변칠 똥칠이야. 오늘 말 배웁니다. 해열제 똥칠. 해고 신고 10일. 인장을 바꿨다면 변경한 날부터 며칠? 7일 내에 변경 등록해야 한다. 자, 그러면 이 인장은 날인할 때 사용할 도장이죠. 어디에 찍을 도장이에요? 거래계약서나 설명서에 찍을 도장이죠. 그러면 앞에 오늘 고용인할 때 했지만 중개 업무 내용은 확인 설명도 중개 업무지만 거래계약서나 확인 설명서 작성 업무도 중개 업무네. 중개 업무인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찍을 도장도 중개 업무와 관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건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는 겁니다. 중개 업무와 관계 있는 인장 관계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 안 했네, 사용 안 했네, 변경 등록하지 않으면 자재가 다 뭐 업무 정지다 그 말이에요. 중개 업무와 관계 있다 그 말이지. 요거 쉬었다 정리할게요.